포인트는 뭘로 잡으셨습니까? 최순실 두 번째 체포영장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얀마 원조 사업 이권에 개입을 했다는 거죠? 네, 미얀마 공적개발 원조 사업 ODA 예산 760억 원이 있는데 이 중 일부를 빼먹으려던 사실이 특검에 발각됐습니다. 예. 특히 이 과정에서 자기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대사를 경질하고 대신에 삼성맨을 새 대사에 앉힌 정황도 밝혀져서 오늘 미얀마 이 현직 대사가 특검에 소환됩니다.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오늘. 그렇습니다. 미얀마뿐 아니라 다른 나라 ODA 사업 또 다른 나라 외교관 인사에도 혹시 최순실 입김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뭡니까? 정유라 특검 소환 불발입니다. 오늘 새벽이 정유라 구금 만료되는 날 아니에요? 그렇죠. 덴마크 법원에서. 근데 법원에서 구금을 3주 연장했다는 거죠? 네, 2월 22일까지 연장을 했는데요. 덴마크 사법당국이 사실관계 파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나 봅니다. 사건이 그만큼 복잡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정유라는 자신은 정치범이다 이러면서 이 석방을 요구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망명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망명까지요? 이렇게 되면 특검 소환은 이제 물 건너가겠죠. 그래요. 다음 포인트는 뭡니까? 대통령도 권한대행, 헌재도 권한대행. 오늘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퇴임을 하고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정미 재판관의 권한대행 이분의 임기가 이제 3월 13일까지 그러면 불과 42일 임기가 남는 겁니다. 일단 그 내일 10차 변론 때 이정미 재판관이 어떤 이야기할지 일단 관심사고요. 그에 앞서서 오늘 퇴임식하는 박한철 이 소장의 퇴임사도 역시 주목거리입니다. 박한철 소장이 이제 퇴임을 오늘 퇴임식을 하는 건데 설 연휴 내내 직접 퇴임사를 한 글자 한 글자 적었다 그래요. 네. 여기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보죠. 반이민 행정명령에 여파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슬람 7개 나라의 국민의 미국 입지를 금지한 걸 놓고 세계가 지금 발칵 뒤집혔는데요. 미국의 입국 금지. 그렇습니다. 해당국은 물론 독일 등 서방 여러 나라로 이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 현직 외교관들이 집단 반발하고 또 전임 대통령인 오바마 측도 아주 이례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성명까지 내놨어요. 네, 이런 일은 없다고 그렇죠. 하죠. 이 트럼프 자신이 자신도 이민자의 후손인 사실을 아마 잊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테러리즘을 막자라는 게 명목인데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설 여러분은 민심을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만약 벚꽃 대선이 현실화가 된다면 사실은 이번 설은 대선을 앞둔 마지막 명절이었죠. 그래서 대권 주자들의 설 민심 공략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파악한 설 민심, 이분은 어떻게 파악했을까요? 오늘 대선 경선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요. 공식적인 대선 행보에 나섭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직접 만나보죠. 이재명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소망은 솔직하니 뭘 비셨습니까? 새해 소망은 이 나라가 일단은 좀 공정한 나라가 되길 바랬고요. 뭐 좀 작게 하면 제가 경선에 이기는. 당연한 얘기죠. 새해 소망 그걸 빌지 않으실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친척들, 지인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응원들 많이 해주세요. 저희 가까운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기대들이 많으시니까, 열심히 하라는 격려 많이 받았습니다. 격려. 어제 그 SNS를 통해서 공약을 하나 발표하셨어요. 네. 생리대는 공공재다. 성과 연봉제를, 요즘 이게 표현이 굉장히 직설적인데 작살내겠다 이러셨어요? 네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나라가 실제 노동자를 지나치게 많이 탄압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의 질, 그러니까 일자리 수준이 점점 떨어져서 일자리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소득이 노동소득이 좀 낮아지고 가계소득이 줄어들어서 경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려서 이 상향 평준화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하향 평준화를 계속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어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과 연봉제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그나마 견디고 있는 정규직 노조들 또는 대기업, 금융기관 이런 데를 압박해서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게 아니고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중소기업들, 일반 민간기업들의 수준을 올려야 된다라는 취지로 그중에 대표적인 성과연봉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과연봉제 얘기가 하나 나온 것이고 네네. 생리대 이야기는 어제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공공재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나 이런 데를 너무 지나치게 소외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들은 최소한 국가가 책임지자. 그 중에서 가장 말하기 어렵고 또 내놓기도 어려운 이런 생리대 문제에 대해서 뉴욕 같은 데는 이미 완전 무상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상 공급? 네, 그렇습니다. 이걸 공공재로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점들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너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또는 소외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특히 가진 힘센 사람들 중심으로 나라의 정책이 움직이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반성해 보자. 그럼 이재명 시장님이 대통령 되시면은 생리대는 무상 공급이에요? 모든 여성에게? 그걸 무상으로 완벽하게 할지 아니면 뭐 일부 할지는 뭐 사회적 합의를 좀 거쳐야 되겠지만 뭐 크게 많이 드는 돈도 아니고 이게 어쩌면 우리 공동체가 같이 책임져야 될 몫을 여성들이 혼자 책임지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보시는군요. 네. 양육 문제도 그렇고 출산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워낙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이 공약이 하태경 의원이 SNS에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어제 공공재는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건데 생리대가 어떻게 공공재냐 여성만 쓰는 건데 지금 농담하시는 거냐 이재명 시장님 이렇게까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제가 하태경 의원 말씀에 뭐 굳이 반박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게 사실은 매우 성차별적 발언이죠. 네네. 이게 여성, 남성을 구분해서 왜 남자는 안 주고 여자만 주겠다는 거냐 하고 똑같은 얘기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세상에 그렇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같은 조건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는 공평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분 마음속에는 왜 여성만 해주겠다는 거냐 이런 게 들어있는 거죠. 특정 계층에게만 국한되는 건 기본적으로 공공재가 아니다라는 이분의 이제 시선이 있는 건데 그렇게 볼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모든 여성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그건 모든 여성이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시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지난해 촛불 국면에 정말 치솟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지지율이 급상승하다가 최근에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재명표 사이에다가 약간 김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들으시죠? 네, 뭐 일부 그러네. 지금 뭐 김현정 앵커께서도 하십니까? 아니 김이 좀 빠진 거 맞습니까? 네. 원래 뭐 먹으려면 김을 좀 빼야 먹지 않습니까? 아니 사이다는 김 빠지면 그 맛 없습니다. 아니. 병을 따면 원래 사이가 김이 좀 빠지죠. 따는 순간 좀 빠진다. 네, 그 농담이고요. 지금 이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인데 신중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제가 지지율이 사실은 한 달 만에 10% 넘게 올라갔는데 한 달 만에 사실 너무 못 자랐죠. 너무 못 자랐고 사람 마음하고 똑같은 건데 이제는 이제 정책과 비전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실제로 책임질 역량이 되는지 실천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경쟁 국면에 들어가면 비교돼서 뭐 자신이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공약이야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만큼 좋은 공약 많이 낸 분이 없죠. 뭐 좋은 건 다 베껴놨으니까요.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데 그거는 결국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과거에 실제로 공약 이행률 같은 것도 좀 봐야 될 테고 또 살아온 삶도 보고 또 일관성 정치인은 무슨 담보나 보증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일관성인데 그 일관성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제일 뭐 압도적이라고 봅니다. 비교해 봤을 때. 일관도 실천력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보기 시작하실 것이다 이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든다면 우리 사회는 소수의 강자들 횡포로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구조라서 지금 이런 위기까지 왔는데 결국 다수의 약자들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소수의 강자 그중에서도 드러난 최고의 강자는 재벌 그룹인데 이 재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그 싸울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국민은 구분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것을 국민들이 알아줄 날이 올 것이다. 네. 김 빠진 사이다란 표현 더 이상 하지 마시라 지금 그 네. 말씀하셨는데. 근데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만약 지금 대선까지 시간이 이제 예상대로 단축이 된다면 네. 역전 드라마를 쓰기에는 역부족 아닙니까?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이 흔들림 없이 높거든요. 흔들림 없이 높은데 그 자리죠, 사실은. 예? 흔들림 없이 흔들림 없이 높은데. 흔들림 없이 그 자리죠. 흔들림 없이 그 자리 더 치고 올라가질 못하고 있다. 네, 30%대에서. 왜냐하면 뭐 당권 다 가지고 지금 뭐 언론도 계속 압도적으로 많이 보도하고 저는 아예 뭐 귀퉁이에 들어가지 않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 압도적으로 그 자리시니까 이거 경선이란 또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예. 경선은 돼야 될 사람을 뽑는 것이고 예. 일반 여론조사는 될 것 같은 사람을 물어보니까 대답해 주는 수준이기 때문에 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안 나오면요. 1, 2위 결선 투표제 하기로 결정한 거죠, 지금 민주당.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예. 전에 2012년 경선에서도 예. 완전 국민 경선을 했는데 투표한 사람이 60만밖에 안 됩니다. 5천만 명이 하는 게 아니고 열성적인 그야말로 행동하는 소수가 판세를 결정하는데 그렇죠. 그 측면에서 보면 저는 뭐 이 나라의 근본적 변화 그냥 정권 담당자 교체가 아니라 세상이 진정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그 격렬하게 행동하는 그런 열망이 강한 분들이 저희 쪽이 좀 많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기초단체장에 불과한 사람을 우리 지지율 뭐 적게는 뭐 8, 9%, 10% 선의 야당 2위 또는 뭐 대한민국 3위 안에 유력 후보 올려준 지지자들 올려준 분들이 누구냐면 그분들이 바로 국민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불려 나왔는데 그분들이 불러내놓고 그냥 갖다 버리고 그러지 않을 것이고 그분들 중에 소수만 행동해도 저는 경선에서 이길 수 있죠. 반전 드라마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시간은 뭐 한 달 만에 지지율이 폭락하는 것처럼 시간은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문재인 대표 압도적 제자리라는 표현 쓰셨는데 그러니까 이대로라면 이분이 경선에서 민주당 대표로 뽑힌들 본선 경쟁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위협 당할 수도 있다라고 보세요? 다른 후보에? 저는 지금 보수 정권들이 약간의 분열과 혼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순식간에 재결집할 거라고 봅니다. 순식간에 재결집이요? 네, 순식간에.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 마땅한. 보수 세력 자체가 존재합니다. 인물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뭐 인물 반기문 총장이 순식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또 순식간에도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갈 사람이 보입니까? 예를 들면 황교안 총리 같은 분들? 누구를 중심으로든지 세력이 모이기로 마음먹으면 금방 재결집하죠. 명분만 있으면. 근데 우리 야권들은 많이 분열되고 쉽게 재결합을 못하는데 소위 보수 진영들 그러니까 이 소위 먹고 사는 문제가 그 본질인 그야말로 정권 장악해서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런 사람들은 싸우다가도 순식간에 다시 결집하죠. 그래서 본선을 그렇게 쉽게 낙관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사실 새로운 선택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재명이 될 수 있다. 이 말씀. 근데 이재명 시장님 당내 성향을 뭐 굳이 나누자면 비문계로 이제 분류가 되시잖아요. 이른바 친문 이쪽. 이재명계라니까요. 이재명계 맞습니다. 이재명 시장이시니까. 비문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주요 경쟁자인데 나머지 개념 아닙니까? 나머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계. 박원순 시장도 그러세요. 이른바 친문 주류는 아니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지금 이제 이분이 불출마 선언을 한 후에 이재명, 박원순 두 분이 김종인 의원하고 손잡고 제3지대로 갈 가능성 이런 걸 조심스럽게 막 언론이 분석을 하고 전망을 하더군요. 이재명이요? 이재명 시장이요. 저 말고 다른 이재명이 있나 보군요. 다른 이재명 얘기입니까? 동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절대 없습니까? 그럴 일?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관성이고 특히 당적을 오락가락하는 거는 근본 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이 당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은 한 제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서 승부를 봐야지
뭐 여기 불리하다고 나가고 예. 또 유리하다고 또 가고 이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 저는 당적, 정치적 입장 또는 현안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치고 예.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책임지는 사람은 본 일이 없습니다. 아하. 박원순 시장하고 안철수 지사하고 통화하셨대요. 뭐 위로 전화도 하고 이게 혹시 그런 시그널은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저는 뭐 박 시장님께서 그러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적을 옮기는 게 아니라 아마도 저도 똑같은 입장인데 야권 민주 세력 대통합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국민적 과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가 3강구도 4강구도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과연 그 여소야대 국면을 가지고 제대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바라는 것은 확실하게 이기고 예. 이기되 내용 있게 이기고 이긴 다음에도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 제대로 해내라는 것인데 누구 이기라고 국민이 정권 교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중요한 과제는 민주 세력 대통합을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 측면에서는 좀 박 시장님께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적은 저도 마찬가지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서 단일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게 해놓고 예. 지금이라도 야권들이 대통합할 수 있게 예. 야권 연대를 할 수 있게 모두가 나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얼굴이 약간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실 거 아니에요? 전을 많이 붙이셨나? 아니, 설 연휴 우리는 뭐 이렇게 쉬었습니다만은 바쁘게 돌아가는 곳은 정치권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일 바빴습니다. 행간에서 뭘 좀 볼까요? 이 설 연휴 동안 대선 잠룡, 대선 주자들의 연쇄회동이 있었습니다. 예. 아주 의미심장한 말들이 오고 갔는데요. 많이 오갔습니다. 이 벚꽃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대선까지 이제 남은 기간이 100일. 어쩌면 90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4말 5초 얘기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이 설 연휴 기간 동안 잠룡들의 움직임으로 본 대선 전략.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잠룡들, 대권 주자들의 설 연휴 행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상당히 의미심장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의미심장한 움직임은 문재인 전 대표 반대 진영에서 많이 보였는데요. 그렇죠. 이 빅텐트, 스몰 텐트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예. 이 우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 설 연휴 첫날인 27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하고 만났고요. 그렇죠. 29일에는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예. 그 다음 날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연쇄회동을 가졌습니다. 광폭 행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빅텐트를 한번 쳐보자. 뭐 이제 이런 논의를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움직임도 주목이 되는데요. 어제였습니다. 예. 이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단독 회동을 가졌고요. 안철수, 정운찬. 네, 대선 연대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이 박원순 서울시장과도 통화를 했는데요. 이게 이 민주당 내 비문 진영에 구애를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옵니다. 나왔습니다만 앞에서 이재명 시장은 그것 다른 이재명 얘기냐? 우리가 당적을 포기할 일은 없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하긴 했어요. 네. 또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역시 움직임이 활발했는데요. 일단 뭐 경남 양산 자택에 머무르면서 양산 구상을 다듬었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예. 뭐 봉하마을도 가고 통도도 가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근데 아마 2월이 되면 현재보다는 훨씬 더 보폭이 좀 넓어질 것 같습니다. 자, 설 연휴 잠룡들의 움직임, 이 움직임의 이면 행간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19대 1의 전쟁이 시작됐다입니다. 19대 1이요? 네. 뭐 현재 지지율상으로 보면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오는 게 다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대세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네. 네. 그러니까 나머지 19명의 후발 주자들 지금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죠. 19명이나 돼요?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행간하면서 이름 쫙 불러드렸잖아요. 19이나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이게 이제 최대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런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2말 3초 탄핵이 기정사실이 되면 예, 벚꽃 대선이 현실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4월 26일 날 대선이 치러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날짜까지 상황입니다. 나오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후발 주자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뭉치는 것, 연대하는 것 외에 살 길이 없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설 연휴 기간 동안 대선 주자들의 대선 잠룡들의 연쇄회동은 정치적인 언어로 말하자면 반문재인 연대고 뭔가 좀 그럴싸하고 명분 있어 보이는 말로 얘기를 하자면 패권주의 청산, 예. 개헌연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따라서 이번 대선 구도는 문재인 후보 그리고
문 후보를 따라잡으려는 19명쯤 되는 대선 주자들이 치는 빅텐트, 스몰 텐트 뭐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문 후보와 상대하는 모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겁니다. 19대 1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뜻.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텐트가 클수록 바람에 약하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텐트가 작으면 우리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때 텐트가 큰가요? 작잖아요. 작은 텐트 치는 건 바람의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작은 텐트가 좀 안전하죠. 큰 텐트는 폭풍 한번 몰아치면 그냥 휙 날아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근데 에베레스트에 치는 텐트 얘기지. 이 정치권의 텐트는 클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이나 안철수 전 대표 국민의당이 제3지대에 텐트 치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비를 피해서 지금 텐트는 치지만 텐트가 좁은 공간에 이 텐트를 쳐도 이 좁은 공간에 진보 보수가 막 뒤섞여서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서로 간의 셈법이 다르잖아요. 저 지리산으로 갑시다. 설악산으로 갑시다. 서로 간의 셈법도 노선도 다 다르기 때문에 텐트는 쳐도 텐트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결속력이 약해질 거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단언컨대 빅텐트는 사막의 강한 바람에 국민의 민심에 날아갈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게 어제 한 말이죠. 네. 세 번째 행간 뭡니까? 세 번째 행간은 결선 투표하자는 말이 많이 나올 것이다입니다. 일단 민주당 경선에서는 결선 투표하는 걸 확정했어요. 네.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하고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회동을 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회동 결과는 결선 투표제 도입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결선 투표제는 본선에서도 결선 투표제 하자는 거예요. 본선에서도. 그러니까 과반을 못 넘기면 1, 2위가 다시 한번 투표하자.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하고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도 만났었는데요. 그때도 결선 투표제 도입하자는 얘기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1대1 구도를 만들어보자. 막판 역전 드라마 한번 써보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이런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치권의 설 연휴 움직임들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와대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관 중이다. 청와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검팀이 이런 의외의 진술을 확보한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국보 70호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유산이죠. 이 훈민정음 해례본. 정말 청와대로 흘러갔다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문화재 전문가와 함께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연결을 해보죠. 황 소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일단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면 그 가치가 상당한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이거 돈으로 환산하기는 힘들죠. 그 정도죠. 심지어 말하면 해례본이라는 게 이제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그다음에 이제 사용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런 지금 현재 소장하고 있는 게 간송미술관에서 한 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주에 MOC가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상주 해례본. 오히려 지금 상주 해례본이 조금 더 빠진 부분이 더 보완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상주본 같은 경우 뭐 소유주가 1,000억을 요구하기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국가에다가 헌납할 테니 1,000억을 다오할 정도 아닙니까? 할 정도로 이거는 뭐 사실 1,000억보다 더한 가치가 있겠죠. 단 한 권밖에 없었고 지금 현재 만약에 나타난다면 이제 세 번째인데 만약에 있다라면 이건 뭐 우리가 감히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훈민정음, 그러니까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원리를 그 당시에 이제 설명하고 용법을 어떻게 사용해라라고 용법을 적어놓은 거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근데 지금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IT 업체의 대표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안종범 전 수석에게 택배로 배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수석이 이걸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해서 청와대에 보관토록 했다라는 것까지가 지금 나온 얘기입니다. 황 소장님, 이게 가능한 봤는데요. 가능한 얘기인가요? 아니 택배로 배달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 좀 이상하고 그 IT 업체가 얼마나 참 그분이 IT 업체의 대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정말로 IT 업계에서도 이렇게 소중한 물건이 있다면 택배로 배달합니까? 택배로. 근데 그리고 택배로 배달했다라고 진술한 것도 저는 좀 이상해요. 또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청와대에서 택배로 배달한다고 덜썩덜썩 봤나요? 그게 뭔 줄 알고? 그러니까 이 모든 진술이나 발표한 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이상한 예. 저도 예전 정권 때 청와대에 이렇게 한번 출입을 몇 번 해봤는데요. 예. 그 때문에 예. 그 택배가 뭐가 가고 물론 이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택배가 그렇게 가고 할 정도로였으면 보냈다고도 한다면 예.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런 어마어마한 유물을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로비의 명분으로 택배로 보냈다? 그거 자체도 이상하죠. 이런 지금 진술까지는 나왔다는 건 확보를 해서 수사를 한다는 건데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닌가라는 의심이 전문가로서 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이 해례본으로라고 하는 것, 추정되는 걸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큰 거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99% 이제 가품, 이제 가짜. 그다음에 이제 이 특검에서는 영인본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만약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만약에 이게 택배도 배달했다, 이것도 좀 이상하지만, 예. 만약에 청와대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받아서 보관을 했다. 그 진품이든 가품이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무슨 개인적으로는 문화재를 보유하는 거는 불법은 아닙니다만은 또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관할 때도 이게 훔친 건지 아니면 이게 정상적으로 유통된 건지 확인을 반드시 개인적으로 해봐야 됩니다. 예. 구입하실 때.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 권력의 정점인 청와대에서 확인도 안 하고 보관하고 있다. 이거는 저는 이것 자체가 탄핵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어도 정말 압수수색 이번에 했을 때 그게 나온다면 이거 그것만으로도 탄핵감이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 훈민정음의 가치라는 거는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고 예. 설사 만약에 이런 부분이 청와대에 들어왔다라면 관련 기관에서 문화재청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확인을 해보든가 그렇다면 외국에 나가서 대통령이 무슨 선물을 받아오는 것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미술관에다 보관하고 있는데 예. 지금 5만 원 이상 되는 거는 못 받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영인본이라도 5만 원이 넘을 텐데 물론 김영란법 제정하기 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공기관의 정점에서 어떤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 청와대로 반입이 됐다.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전문가들한테 확인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보관을 했다. 이것이 안종범 수석한테 가든지 아니면 그 위에 사람들한테 보내진 거라고 만약에 추정을 한다면 예. 이것을 밝히지 않고 그대로 개인적으로 보관했다. 저는 이것 자체가 탄핵감이라고 보는 거예요. 설석의 영인본, 그러니까 사진 원본을 촬영해서 복제한 인쇄물이라 할지라도 공개 그렇죠.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이 말씀이세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면 이거는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지금 이제 황 소장님 들으시고 웃을 정도로 터무니없는 얘기다라고 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왜 그 특검에서 나오고 있고 보도가 되고 있냐면 사실 과거 정부에서 이런 문화재 상납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많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청와대도 그렇지만 사실은 청정자 합의의 미인도가 굉장히 정점인 건데요. 미인도. 예, 요번에 보면은 프랑스 사실 규명하는 곳에서는 위작이라고 얘기했고 네. 한국의 검찰에서는 진품이다 이렇게 엉뚱하게 결론이 나왔는데요. 저는 단언하건대 위작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당시에 중앙정보부의 모 대령이 김재규에게 상납했다는 것 딱 보는 순간에 저건 위작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상납한 것까지는 사실이거든요. 중앙정보부장한테 상납한 물건인 것까지는 사실인데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위작이라고 확신하세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면 저도 많은 경험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을 마친 사람들, 그다음에 지금으로 말하면 국정원이 되겠죠. 그게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간혹 가다가 어떻게 알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걸 좀 위작이 아닌지 좀 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받았는데 이거 위작인지 아닌지. 그래서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 그랬더니 고미술 감정하는데 많다. 그랬더니 자기가 볼 때는 황 선생이
시민사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여러 냉정하게 예. 할 것 같아서. 여하튼 그래서 받아서 보시면 어때요? 아니요, 받아서 그래서 본 게 아니라 이제 사진이나 진품을 이제 제가 보고 예. 저는 제가 감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보여주면 100% 위작이에요. 100%.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권력기관의 정점에 있었던 분들한테 예. 이 도굴이나 도난했던 사람들이 이 검거가 됐을 때 예. 특히 보면은 하나 상납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죄를 좀 감해달라. 이게 예전 얘기예요. 과거에 그런 게 통했던 시절.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걸 받은 사람은 예. 사실 이제 받은 사람은 끙끙 앓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그때 당시 알아볼 수도 없고 만약에 알아보면 또 단속이 되겠죠. 공개 감정이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3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예. 퇴직하거나 이제 공소시효 끝났을 때 공소시효 끝나고 그때 꺼내는군요. 예. 꺼내서 돈도 좀 궁하겠죠. 그때 되면. 아하. 그런 경우가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그 생각을 할 때 물론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과거 돌아가신 분이지만 장택장 씨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유물을 모았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진품도 많이 있지만 가품들도 어마어마하게 따라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 정부의 사례,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런 식으로 뇌물로 상납된 문화재치고 이게 진짜가 없더라. 위품이다. 이 말씀이시고. 당시에 직접 검증도 못하니까 그렇죠. 30년 후에 갖고 알겠습니다. 있다가 가지고 나오는 거죠. 자, 근데 뭐 제보는 있었대요. 이렇게 진술이 나왔답니다. 특검이 수사를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사실 여부가 명백하게 가려질 테니까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해례본 얘기했고 네. 짧게 하나만 더 짚어볼 것이 지금 최순실 씨가 태능 선수촌과 관련해서 이권을 챙기기 위해 문화재청에 압력을 가했다. 이 정황을 또 특검이 포착을 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제가 알기로도 고위층에 있는 분들한테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는데요. 최순실 씨가 문화재청장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올해가 사실 2017년이 최순실 쪽에서 보면은 추수의 계절이었죠. 추수. 제대로 들키지만 않았으면 추수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추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부를 장악하고 추수하고, 다음에 문화재청이었다. 예. 제가 이제 추론을 해보기인데, 미르재단이 문화재청 관할기구인 문화재재단의 신축 건물이었어요. 예. 거기서 이제 거의 강제로 들어갈 뻔하다가 무산됐죠. 아하. 사무실을. 그렇죠. 그다음에 태능선수촌 관련해서 태능선수촌이 지금 태능이라는 세계유산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네스코나 또 우리 여러 가지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태능선수촌을 다른 쪽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예.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사격장은 옮겼죠. 그런데 태능선수촌을 옮기는 데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압력을 넣으면 계속적으로 이 요구를 한다면 이미 이제 국가는 유네스코나 여러 이제 관련 전문가들의 요구를 듣기 위해서 제2의 선수촌을 만들겠죠. 예. 그 선수촌을 빨리 나가게 하고 빨리 이제 새로 만들어진다면 그 운영권을 K스포츠재단에서 운영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목적이 있으면서 지금 아시죠? 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거군요. 태능선수촌 관리를 최순실 쪽에서 한번 해보겠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평창 올림픽도 끝나고 나면 그 시설을 K스포츠재단에서 관리하면서 막대한 운영 자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손에 코 안 묻히고 이제 코 풀고 돈 벌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문화재청에도 이미 이제 그 다음에 압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청을 좀 압박을 하면 각종 개발에 요번에 설악산 케이블카 문화재위원회에서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각종 개발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굉장하고 그렇군요. 또 그다음에 또 돈줄이 되는 게 소위 말해서 중요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라고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막대한 금전적인 문제. 잠깐만요. 인간문화재 지정하는데 거기에 무슨 금전적인 게 개입됩니까? 거기 한번 선정되면 거기서 평생 동안 부장받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엄청난 명예가 따르죠. 명예와 부가 또 따라오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들을 과거에서도 악용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최순실이 개입한 정황이 있어요? 인간문화재 선정하는데? 문화재청을 이제 다음 타켓이 이제 문화부에서 다음 타켓이 문화재청으로 넘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게 문화재청의 압력을 조금 전에 질문에 문화재청에도 압력을 가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다라고 말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왜 문화재청일까라고 판단을 해보면 이제 문화부에서 이권을 받은 부분을 문화재청에도 각종 이권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그렇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각종 개발, 그다음에 인간문화재 선정, 뭐 또 그다음에 저 태릉 선수촌 문제, 이런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또 이권을 알겠습니다. 최순실 참 군침을 안 흘리는 곳이 없네요. 참 꼼꼼히도 챙겨 먹으려고 했던 게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수사 황평우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이었습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기 때문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명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소장님? 예, 집에서 잘 보냈습니다. 아유, 얼굴이 조금 더 달덩이가 되시고. 그렇죠. 예. 아니, 잘 드셨나 봐요. 경상도에서는 집에서 찌짐디비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뭐예요? 예, 덩어리를 바닥에 붙였다. 다시 배를 붙였다. 이렇게 등어리를 붙였다. 황코 간 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 위원장도 잘 보내셨어요? 저야 뭐 동네에서 정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인사드리고 전화드리고 뭐 이런 나날이었죠. 일가 친척들 모이면은 무슨 얘기, 정치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 두 분 댁들도? 예, 그렇습니다. 차례 지내는 설날 아침에 결국 정치 이야기죠. 싸움 안 나요? 뭐 저희 가족은 크게 싸움 없이 단일된 의견. 다행입니다만 이준석 위원장 댁은 어떠세요? 모이면? 저희 쪽은 뭐 항상 전통적으로 그 친박과 비박으로 이렇게 갈려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예. 싸움이 조금 소리가 좀 날 수는 있겠네요. 예, 그래도 뭐 야당 성향은 좀 적은 편이라 가지고 그나마 그나마 갈등이 좀 덜하. 이거는 같이 앉아서 걱정하는 거죠, 뭐. 저는 사실은 이제 정치 얘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명절날. 근데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10대부터 70대까지 다 모이는 자리가 드문데 왜 얘기 안 합니까? 전 얘기하고 좀 싸울 거 있으면 싸우고 소통하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통해서 정치 의식이 높아지고 또 의견들이 조정되고 이러면서 수준이 자꾸 올라가죠. 여러분 댁은 어떠셨는지 문자 좀 보내주시고요. 자, 명절 끝 상한가 하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한가부터 보죠. 이준석 위원장 누구 하한가? 저는 뭐 매주 임명진 위원장 하다가 이번 주는 반기문 총장을 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 하한가 잠깐 기다리시고요. 허성무 소장님. 예, 저는 이번 주 하한가로 그 개헌 동맹군 제3지대 빅텐트를 제3지대 빅텐트 하한가. 두 분이 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이준석 위원장. 반기문 전 총장. 아니 하한가라고까지 할 정도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사실 전략이 지금 이제 노출이 된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게 제3지대라고 읽고 우선 쓰고 읽기로는 실제로 충청권의 어떤 총망라라는 형태의 정당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한번 전략을 선회하는 것이 그저께 이제 언론에 노출된 것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그리고 상황실장으로 권영세 전 주중대사를 모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건 초기에 그 전략에서 완전 탈피한 겁니다. 충청권 대결집을 통해 가지고 제3지대를 구성하겠다는 전략에서 이제 되는 대로 긁어 모으자로 이제 전략이 바뀐 거거든요. 되는 대로 긁어 모으자. 아니 사실 오세훈 시장님도 그렇고 권영세 대사도 그렇고 반기문 총장과 어떤 다 있는 지점이나 어떤 공유하는 가치가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야말로 보수의 이제 명망각격에 해당하는 부분을 긁어모은 형태로 전략을 전환한 건데, 제 생각에는 지난 2주간 오히려 3주간 오히려 반기문 총장이 증명한 것은 후보가 좀 우왕좌왕한다. 후보 자체가 우왕좌왕. 준비가 안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인데 이걸 과연 새로서 극복할 수 있을지는 약간 미지수입니다. 반등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반등이라는 게 뭐 내생적 변수로 제 생각에 반등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외생적 변수로 만약에 뭐 구도가 어떻게 짜여지냐에 따라서 가지고 반등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야말로 이제 상대의 실수를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은 외생적인 이유. 그럼 외생적인 변수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것은 실제로 한 뭐 컨벤션 효과라고 하죠. 초기에 들어와서 컨벤션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허성무 소장님도 반등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스코어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도 거의 동의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제3지역에서 한다 했다가 가입한다 했다가 또 하지 않는다. 시계추처럼 지금 왔다 갔다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 별명이 생겼어요. 뭐요? 시계추 총장, 어정쩡 반기문 뭐 이런. 아니 별명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별명 최강자예요. 이제 그런 건 결국 뭔가 하면은 이제 뚜렷한 자기 애초 계획이 제대로 없었고 그것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있고 그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자기 장점을 잘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어설픈 정치인 흉내를 오자마자 시작하다 보니까 떨어진 거고 그 계획마저도 뭐 완전히 무너지니까 계속 하한가로 갈 수밖에 없다. 반등이 지금 쉽지 않다. 반등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빅텐트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인데 사실 이제 빅텐트 얘기 나올 때 그 빅텐트를 기다리는 분들이 제일 기다렸던 사람이 반기문 총장 아닙니까? 그렇죠. 반기문이란 인물이 와야 그 기둥이 세워지고 구심점이 있어야 빅텐트가 쳐질 거라는 거였는데 기둥으로 오신 분이 지금 사실 좀 부실한 기둥 같이 보이는 상황이라. 그래서 그게 이제 꼿꼿한 대나무가 돼서 중심 기둥이 돼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분이 꼿꼿한 대나무가 아니라 휘청휘청하는 갈대가 지금 돼 버렸죠. 그러니까 텐트가 치어질 수가 없는 거죠. 텐트를 치려면 기둥들이 꼿꼿해 줘야 그걸 중심을 되는데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한 갈대처럼 돼 버리니까 안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한가로 지금 잡아놓은 게 통하는 얘기예요 지금.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표현의 차이만 있는 거고 개헌 동맹군이라 했는데 이게 이제 왜 제3지대 빅텐트를 치려니까 뭐 빅텐트에 동의할 수 있는 뭔가 서로가 믿을 수 있는 정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표가 뭔가 하면 개헌이거든요. 우리끼리 잘 개헌해서 권력 구조를 나누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손잡고 사이좋게 가자. 정표. 그 정표 또는 징표 명분. 뭐 이런 걸로 이제 개헌을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해서 동맹군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겉으로는 잘 되는데 속으로는 셈법이 다 다른 거죠. 다 다른. 그리고 원래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서 그리고 상권 분립을 더 강화하고 시대 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헌법 개정의 정신이 지금 흔들려 버리는 거죠. 애초에는 작년에 정기국회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마해서 시정연설하면서 최순실 게이트를 듣기 위해서 개헌을 탁 제안해버리기 때문에 그때 한번 오염돼버렸고 그다음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권력 나눠먹기 형태로 계속 이렇게 국면전환용 전략용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또 한 번 오염되니까 오염이 돼버렸다. 오염된 개헌. 그러니까 개헌 자체는 굉장히 좋은 명분이지만 명분이 지금 좋고 오염이 된 상태라고 또 보세요? 반드시 필요한데 그걸 요구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제안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오염됐기 힘이 때문에. 빠졌다. 그럼요. 그럼 인물도 부족하고 명분도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빅텐트 쉽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쳐지긴 쳐진다고 보세요? 쳐질 거라고 보세요? 쳐지는데 지금 빅텐트가 쳐지는 게 아니라 스몰 텐트가 두 군데 쳐지고 있죠. 두 군데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는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박지원, 안철수, 그다음에 손학규, 정운찬까지 이렇게 해서 작은 텐트가 새로 하나 만들어지고 또 저쪽에는 이제 반기문을 통해서 반기문이라든지 김무성, 바른정당. 어쩌면은 김종인까지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작은 텐트를 치고 이게 작은 텐트가 치진 다음에 나중에 한번 다시 해보자.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스몰 텐트에서 끝날 거라고 보세요? 끝날 것이라고 보고 스몰 텐트조차도 확신이 잘 안 가는 우왕장이 생길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개헌 동맹이 잘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개헌 동맹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개헌하자고 모여서 개헌 안 하는 모임입니다. 이거는. 그게 그러니까 모이는 명분으로서 개헌하자라고 모이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개헌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3개월 안에 불가능하다고 보면 3개월도 아니죠 이제는. 아니 3개월이고 간에 지금 개헌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헌 형태가 다 다릅니다. 차라리 JP 같은 경우 제가 며칠 전 JP 만나봤는데 JP는 아직도 사람들 만나면 내각제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정도 일관성이 있으면 사람들이 개헌하자 그러면은 저 양반이 하는 얘기하는 거는 내각제 거니 이렇게 받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JP께서도 그렇게 한 몇십 년 동안 구축한 이미지가 그런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중임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내각제 얘기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모인다 해서 그 텐트 안에서 한 가지 의견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개헌하자고 우선 모이고 나면 개헌하자는 얘기 싹 사라질 겁니다. 결국은 개헌을 하자는 건 명분이고 모이는 명분일 뿐이고 실제 이제 단일안을 만들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지금 하신 말씀은 단일안 만드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데 단일안을 만들었다 해도 최소한의 공고 기간이 20일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
40일이 지나서 또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고 의결이 3분의 2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또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붙여야 되는데 대선을 앞두고 얼마 있지 않아서 뭐 1, 2주 전에 만약에 전국 단위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면 이게 불가능한 거고 애초에 한번 하는데 또 몇 천억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질은 그냥 반문재인 연대거든요. 그럼 이준석 위원장도 스몰 텐트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세요. 빅 텐트 고사하고 텐트를 친다는 것 자체가 텐트 친 걸 주체를 놓고도 싸울 겁니다. 보면은 누가 먼저 저 포를 세울 거냐 이거 놓고도 지금 예를 들어 반기문 총장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세 간에 지금 계속 갈등이 있는 것이 서로 우리 당에 들어와라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중심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텐트의 중심 기둥을 각자가 하고 싶은 거죠. 각자가 다 대선 후보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내가 되고 니는 그럼 내를 돕는 내가 꽃이 될 테니까 너는 거름이 되라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름이 되고 싶은 사람도 없고 다 꽃이 되고 싶은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한겨울에 지금 텐트를 쳐놓고 어쨌든 같이 따뜻하게 있자는 건데 지금 셋 다 침낭에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각각 지금 개인 침낭에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텐트 없이 지금 침낭만 있는 거예요. 각자 이미 침낭에 들어가서 나는 안 나갈게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준석 위원장 바른정당 위원장이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당에 가서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근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주도권을 지금 가진 사람은 오히려 반기문 총장이거든요. 근데 반기문 총장이 와서 텐트를 친다는 개념보다는 본인이 침낭에서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본인이. 그러니까 텐트를 치려면 누군가 침낭에서 나와가지고 추워도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안 보인다는 얘기. 자기 그렇죠. 침낭을 버릴 사람이 안 보여요. 그리고 지금 객관적으로 보기엔 반기문 침낭이 반기문 총장이 반기문 침낭이 아니라 반기문 총장. 반기문 총장이 들어가 있는 침낭이 제일 작은 침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지금 그걸 털어가지고 제일 큰 텐트를 차리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빅텐트를 지금으로선 녹록치 않은 환경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한가가 어찌 보면 일치합니다. 자, 상한가 가보죠. 상한가. 그럼 잘 나갈 사람 상한가 누굽니까? 허 소장님. 예, 저는 상한가로 지금 헌법재판소 그리고 이번에 새로 이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될 이정미 헌법재판관을 뽑았습니다. 잠깐 기다리시고요. 이준석 위원장은 상한가 누굽니까? 지난주에 안희정 충남지사가 많이 돋보였죠. 안희정 지사. 안희정 지사 얘기부터 해보죠. 왜 안 지사가 상한가입니까? 우선 뭐 명시적인 지지율 상승도 우선 다 익히 아실 테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안희정 지사가 이재명 시장을 제쳤다는 것이 앞으로 큰 의미를 가질 겁니다. 안희정 지사가 이재명 시장 아직 제치지 못했어요. 여러 조사에서 이제 추세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흐름상 이번 주에 아마 제치는 시점이 올 거라 좀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 제칠 수도 지금 있다? 한 0.8%에서 0.9% 정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상승세가 안희정 지사가 한 2주 동안에 지금 2배가 됐습니다. 지지율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추세상 보면은 이번 주에 이미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조사를 했다면은 연휴 중에 아마 뒤집히지 않았을까. 물론 예측의 영역이긴 하지만은 이랬을 때 나타나는 점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친노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범친노가 결국 그 당의 주요 여론을 장악했다라는 말이 또 나올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런데 그거는 비판 여론이고 실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가 그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주자들 입장에서는 좀 허탈한 상황이 올 수 있다. 1등도 친노, 2등도 친노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아마 민주당 경선에 뭐 김은 좀 빼놓겠지만 상당한 안정감을 줄 가능성이 있고 뭐 3등, 4등 주자가 되는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도 사실 거기에 대한 저항을 어느 정도 시도하다가 이제 불출마 선언까지 하시게 되는데 그런 만큼 나머지 후보분들도 고민이 아마 깊어질 겁니다. 고민이 깊어진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머지 후보의 고민이 깊어진다. 안희정 지사가 2위 되고 문재인 전 대표가 1위면 고민이 깊어질 거다? 3위 후보군, 4위 후보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시점에 대선에서 내가 화끈하게 문재인 대표 밀어주고 다음번 대선에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게 비관적인 게 지금까지 한 번도 대선에서 2등, 3등 했던 세력이 그 다음 대선에서 주류 세력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고민이 깊어진다는 얘기는 이재명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김부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뛰쳐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또는 아까 말했던 빅텐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다시 한번 또 주체로 언급될 가능성이 있고 주체로 실제로 새로운 기둥으로 25일 날 이제 오늘 보도된 게 이제 김종인 대표가 연락을 했다는 사람이 오히려 이제 김종인 대표께서는 안희정 지사한테까지도 그 빅텐트 관련해서 주체가 되어달라는 연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3등 후보군, 4등 후보군은 연락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허성모 소장님이 지금 싱긋 웃으셨어요. 왜 웃으셨어요?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고 그렇게 늘 시도는 하지만 그 시도가 성공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당내 경선에서 패했을 때 튀어나가거나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성공한 적도 없습니다. 남아
있어서 그 제2세력이나 제3세력이 다음에 대권의 주체로 떠오르기도 쉽지 않았지만 또 그렇게 하고 거부하고 뛰쳐나간 사람들이 성공한 예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안 되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재명 지금 시장이나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경우예요. 왠가 하면은 둘 다 시장직이나 지사직을 던지고 경선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가지고 오죠.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가지고 있어도 모든 걸 걸고 싸운다는 이미지를 갖고 가겠지만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그 다음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은 지방선거 1년 만에 다시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하고 만약에 이 일정대로 간다면은 그러면 그때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또 포지션이 있는 것이고 설사 다음에 다시 지방선거에 도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 경선을 잘 수용하고 가는 자가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더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확신하는 거죠. 사실은 이재명, 안희정 두 분 다 젊어요. 아주 젊죠. 저보다도 더 어립니다. 소장님보다 더 어린데. 이게 이제 거울이 되는 것이 아마 박원순 시장일 겁니다. 박원순 시장이 원래 지도지율 1위까지 가시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어떤 중앙정치보다 약간 한 발짝 떨어진 것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은 성공했고 앞으로 성남시장으로서 지금까지도 성남시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그 버즈를 생산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똑같이 그거를 앞으로 다음 대선까지 5년을 끌고 갈 동력이 생기겠느냐에 대해 가지고 좀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이 아마 좀 피크라고 이제 또는 이번 대선에 더 인상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는 뭐 꼭 탈당이라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형태의 논의에 능동적으로 이재명 시장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야권 연대의 어떤 당적을 가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아까 사실 이재명 시장 인터뷰했거든요.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야권 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긴 하셨어요. 그럼 야권 연합, 야권 연대는 언제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구한테서 가더라도 권력을 잡는다 하더라도 소수 정권은 정권으로서 역할을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대 연합을 해야 되고요. 그것이 이제 대선 전에 하느냐, 대선 후에 하느냐, 또는 대선 과정에 하느냐 그런 것만 남아 있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공동 정부는 누가 되더라도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희정 지사가 이번 주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상한가 이준석 의원 잡으셨고 허성무 소장님의 상한가는 아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예, 그렇습니다. 오늘 퇴임식 하고 나면 이제 권한대행이 진짜 되는 거네요. 바로 이제 권한대행이 되시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은 이제 대선이 본격화되다 보니까 전부 대선 후보 중심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가고 있지만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은 대선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좋은 전제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정미 헌법소장 권한대행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보면 이제 박한철 소장이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 뭔가 하면 신속성과 엄정성 이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비교적 잘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들은 끊임없이 흔드는 작전으로 왔죠. 그것이 이제 정인의 불출석이라든지 과다한 정인 신청을 통해서 지연 작전이라든지 이런 걸로 왔고 지난주에는 이제 드디어 중대결심 이야기를 하면서 전원 사퇴까지 시사하면서 일정을 끊임없이 늦추려고 합니다. 이것은 박한철 소장이 이야기한 3월 13일 이전에 나야 된다는 것만 넘겨버리면 헌법재판소 전체가 무력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혼란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정미 재판관까지 빠져버리고 나면. 그렇게 되면 7명이 되고 그중에 2명 정도는 현 대통령 주변 세력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 탄핵 안 될 거다. 기각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인터넷 그 TV입니까? 정규제 TV. 그렇죠. 그 인터뷰에서 적나라하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각될 것이라고 본다. 만약에 기각이 되고 복귀하게 되면은 언론과 검찰을 손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언론과 검찰을 손보겠다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벌써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정미 헌재소장이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고 난 뒤에 권한대행으로서 이 헌법재판소의 어쨌든 그 재판 절차의 안정성 그리고 또 이미 이야기하셨던 신속성과 엄중성을 얼마나 잘 유지해 가느냐. 중요하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잘하라는 의미의 상한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그 여성에 대한 아직도 그런 강단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일부 국민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내므로써 훌륭한 여성 지도자도 될 것이고 믿음도 더 크게 키워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 위원장. 잘할까요, 이제? 잘 해야죠. 우선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압박의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뭐 그 대리인단을 사퇴시킨다라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이거든요. 그거는 지연 전술 이외에 다른 것으로 볼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절차를 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론이 계속 나빠질 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보세요. 근데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누가 봐도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우리 전원 사퇴하겠다. 이 정도까지 무리수를 둘 수 있다고 이제 보세요? 결과에 대한 반전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시일을 이제 지연시키겠다라는 그렇죠. 작전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 가지고 어떤 동의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여권이라고 표현하는 거 그리고 또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는 최대 악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그건 아마 오히려, 그에 대한 반동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 다 비슷하게 보시고 허 소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게 일련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정미 권한대행이 어떻게 잘 지혜롭게 가져가느냐가 국민들의 관심입니다. 한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정말 그 정규제 TV에서 대통령이 검찰과 언론을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정리하겠다라는 발언 했습니까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정규제 분이 정규제 주필이 탄핵이 기각된 후 검찰과 언론을 정리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힘으로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검찰과 언론은 결국은 국민에 의해서 정리가 될 거다. 정리하겠다는 의미로 뭐 봐도 크게 문제는 없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게 사실이네요. 근데 참 그런 발언 자체가 저는 질문으로서 부족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답변하는 것도 참 저는 글쎄요. 이제 그런 경우를 두고 어이가 없다. 어이상실? 네, 글자로. 두 분 이제 20초 남았는데 우리 청취자들께 새해 인사 한마디 10초씩 하세요, 허성무 소장님. 예, 저는 4주차인데요. 어쨌든 예측이 정확한 한 주를 말씀드렸는데 비교적 지금까지는 예측이 정확했습니다. 제 스스로 평가에. 새해 인사하는데 왜 자기 칭찬을 하세요? 그래서 새해도 예측 정확한 한 해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네, 사실 2017년까지 넘어와서 이제 최순실 이야기하고 이런 탄핵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힘 빠지는 그런 시작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 고통을 겪고 나가지고 오는 새로운 체제는 좀 더 나은 체제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한번 덕담을 하고 싶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겁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다. 이 말 참 좋네요. 여기까지 오늘 뉴스닥 닫아보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준석 바른정당 노원병 당협위원장, 허성무 세미래정책연구소장 함께했습니다. 글쎄요. 농부님들도 자기 자식은 농사 안 짓게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서울대 교수가 자식에게 농고를 권한다. 이건 좀 특이하죠. 화제의 화두를 던진 인구학 권위자세요. 서울대 보건대 조영태 교수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직접 만나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시잖아요. 네, 그렇죠. 농부 출신 아니시잖아요. 아닙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 그러시죠. 제가 무슨 학교나 직업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사회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그냥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고 좋은 기업 취직해서 말쑥한 정장 입고 출근하기를 바라지. 그러니까 인문계고에 진학하는 걸 당연한 결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도시는 다 인문계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특목고를 가든지. 그렇죠. 어때 교수님은 자식한테 농업고등학교를 가라. 저는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고요. 저도 저희 애들이 가장 좀 이렇게 쉬우면서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고 싶은 그냥 보통 부모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구학이라는 학문을 이렇게 보면 현재 인구 변동을 가지고 약간 미래가 어떻게 바뀌겠구나라는 그 예측이 조금 가능해져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반드시 대학을 인문계와 그다음에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는 그런 데를 가야 되는 게 정말 개인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냐. 라는 거를 이제 저도 생각을 해 보게 됐고. 그래서 직업이라는 거가 이렇게 파이프 같아 가지고 위가 빠져나가면 밑에서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위가 빠져나가지 않는 직업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사자 직업들입니다. 전문직. 그게 의사, 변호사가 다 대표적인 건데.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도 끝까지 많이들 하시니까. 그렇죠. 그만두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한 60, 한 7, 8세 되면 이제 그만둬야지 그러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사회가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의사, 변호사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20년 뒤인 60대와 70대가 돼서 그만둘 거냐? 아니라는 거죠.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밑에서 쫓아오고 있는 사람들은 네, 그분들이 나가신 자리를 사실은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아, 그런 원리군요. 예. 그런 원리. 그런데 이제 농업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가 한 15%밖에 안 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실제로 농업이라는 그거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더욱더 적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의 연령 자체가 너무너무 높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가는데 얘가 앞으로 한 10년 뒤쯤이 되면 그래서 뭐 이제 20대 초반이 딱 되면 그러면 농촌 지역에 젊은 사람은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 상황에서 제가 저희 딸아이한테 권하고 있는 농사라는 거는 가서 파서 땅을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 농산업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거기에는 바이오가 들어가고 기계가 들어가고 뭐 4차 산업혁명도 제일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농업이고 농유통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이라고 그러니까 농업고를 가라고 해서 꼭 농업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농업고로 상징되는 많이들 하지 않는 모두 다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그 희귀한 곳을 이제 집중해라 이 말씀이신 거군요. 예. 그런 경우에 가장 희소성의 가치 남들 안 할 때 농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좀 존경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사람들이 먹는 먹거리와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적인 기여도 해줄 수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금전적인 보상도 쫓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원리군요. 예, 그래서 그런 뜻으로 제가 저희 딸아이한테 가장 쉬운 길을 찾아준 것이 그쪽으로 가서 그러나 당연히 자기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죠. 또 중간에 그건 물론이고요. 예, 중간에 필요하다면 대학도 당연히 가려면 가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살에 서울대 교수 되셨어요? 네네. 정말 빨리 되셨는데. 네. 그건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인구 구조 덕분에 그런 길이 성공할 수 있었다. 네네. 이 말씀도 그러면 비슷한 맥락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여기서 한국에서 사회학과를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석사부터 유학을 가서 인구학으로 그냥 박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우리나라에 인구학이라는 학문을 아예 거의 안 가르칠 때였어요. 아무도 공부를 안 하고. 지금도 사실 인구학이라는 게 지금도 그렇게 흔한 학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구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제가 인구학을 공부를 하는데 마침 또 한국에서 저출산 문제가 되면서 서울대학교에는 인구학 전공이 하나가 있어서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원을 하니까 저밖에 없으니 저는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야,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지금 좋다고 하는 그 길을 향해서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투자해가면서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좀 멀리 내다보면서 아이들의 진로를 생각하자. 굉장히 좋은 말씀을. 예,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 인생의 끝이 대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 가는 게 인생의 끝이 아닌데 아주 많은 학부모님들은 나는 대학을 보내는 거가 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사교육도 그렇게 너무 많이 시키지 마세요. 그러셨어요.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해봤자 하나 안 하나 거의 이제 같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교수님, 교수님 자녀 둘이시잖아요. 딸 둘, 그렇죠? 네네. 사교육 안 시키세요? 지금 교과목 사교육을 전혀 안 시킵니다. 야. 네. 될 수 있는 대로 이 아이들한테 교과목을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는 너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게 공부고. 그다음에 될 수 있는 대로 이 구글 가서 좀 많이 찾아서 돌아다녀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어디로 가는 건지도 모르고 다 가니까 딸려서 가고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조금 더 먼 안목, 긴 안목으로 아이들 자녀 교육하자 이 말씀 와닿습니다. 네네. 그건 그렇고 교수님 끝으로 이 인구 절벽,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는 거 막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대비는 대비도로 하더라도. 그렇죠. 인구만을 보면 사실 인구는 자체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아주 심각한 게 만약 지금처럼 똑같이 애들 맹목적으로 대학 가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요. 지금 저희 딸아이들 한 40만 명 태어난 딸아이들이 한 10년 뒤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을 할 텐데 그 연령대에 들어가는데 그때부터는 한 해에 20만 명 나옵니다. 세상에. 아니 이거 어떻게 저출
저출산 문제 해결해 보자고 뭐 정부가 별의별 대안 다 내놓습니다만 잘 안 돼요. 네네. 학자가 보시기에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좀 더 근본적으로. 제가 최근에 주장하고 있는 바는 지금 청년들한테 뭐 조금씩 뭐 복지 혜택을 늘려봐야 사실은 거의 효과도 없고 효과가 없는 걸로 이미 입증이 됐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지금 10대들, 저희 딸아이 세대는 그 인생에서 제일 먼저 이제 맞닥뜨리는 게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학교. 예. 학교 교육입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지금까지는 정상화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게 불가능했다면 이제부터는 그게 충분히 가능한 게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 중학교도 한 클래스에 20명 정도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교사들의 뭐 학습법, 뭐 교습법, 뭐 교육의 질,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된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학들의 그 대학 입시도 이 제도가 바뀌어야만 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저출산의 시작은 그 교육개혁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주장입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데부터 치유를 해보자. 네네. 오늘 이야기 굉장히 신선했고 도움이 됐습니다. 네. 저도 참고해야겠어요. 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세요. 조영태 교수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무슨 개인적으로는 문화재를 뭐 보유하는 거는 불법은 아닙니다만은 또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관할 때도 이게 훔친 건지 아니면 이게 정상적으로 유통된 건지 확인을 반드시 개인적으로 해봐야 됩니다. 예. 구입하실 때.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 권력의 정점인 청와대에서 확인도 안 하고 보관하고 있다. 이거는 저는 이것 자체가 탄핵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어도 정말 압수수색 이번에 했을 때 그게 나온다면 이거 그것만으로도 탄핵감이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훈민정음의 가치라는 거는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고 설사 만약에 이런 부분이 청와대에 들어왔다라면 관련 기관에서 문화재청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확인을 해보든가 그렇다면 아니 뭐 외국에 나가서 대통령이 무슨 선물을 받아오는 것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미술관에다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5만 원 이상 되는 거는 못 받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영인본이라도 5만 원이 넘을 텐데 물론 뭐 그 김영란법 제정하기 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공기관의 정점에서 어떤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 청와대로 반입이 됐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전문가들한테 확인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보관을 했다. 이것이 안종범 수석한테 가든지 아니면 그 위에 사람들한테 보내진 거라고 이제 만약에 추정을 한다면 이것을 밝히지 않고 그대로 개인적으로 보관했다. 저는 이것 자체가 탄핵감이라고 보는 거예요. 설석의 영인본, 그러니까 사진 원본을 촬영해서 복제한 인쇄물이라 할지라도 공개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이 말씀이세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면 뭐 이거는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지금 뭐지 황 소장님 들으시고 웃을 정도로 터무니없는 얘기다라고 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왜 그 특검에서 나오고 있고 보도가 되고 있냐면 사실 과거 정부에서 이런 문화재 상납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많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청와대도 그렇지만 사실은 청정자백의 미인도가 굉장히 정점인 건데요. 미인도. 예, 요번에 뭐 보면은 그 프랑스 사실 규명하는 곳에서는 위작이라고 얘기했고 한국의 검찰에서는 진품이다 이렇게 엉뚱하게 결론이 나왔는데요. 저는 단언하건대 위작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당시에 중앙정보부의 모 대령이 김재규에게 상납했다라는 것 딱 보는 순간에 저건 위작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일단 상납한 것까지는 사실이거든요. 중앙정보부장한테 상납한 물건인 것까지는 사실인데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위작이라고 확신하세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면 저도 많은 경험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을 맡은 사람들, 그다음에 지금으로 말하면 국정원이 되겠죠. 그게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간혹 가다가 아니 어떻게 알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걸 좀 위작이 아닌지 좀 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받았는데 이거 위작인지 아닌지. 그래서 아니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 그랬더니 아니 고민을 감정하는데 많다. 그랬더니 자기가 볼 때는
황 선생이 시민사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여러 냉정하게 예. 할 것 같아서. 여하튼 그래서 받아서 보시면 어때요? 아니요, 받아서 그래서 본 게 아니라 이제 사진이나 진품을 이제 제가 보고 예. 저는 제가 감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보여주면 100% 위작이에요. 이게 100%. 무슨 얘기냐면 이런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권력기관의 정점에 있었던 분들한테 예. 이 도굴이거나 도난했던 사람들이 이 검거가 됐을 때 예. 특히 보면은 하나 상납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죄를 좀 감해달라. 이게 예전 얘기예요. 과거에 그런 게 통했던 시절.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걸 받은 사람은 예. 사실 이제 받은 사람은 끙끙 앓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그때 당시 알아볼 수도 없고 만약에 알아보면 또 단속이 되겠죠. 공개 감정이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3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예. 퇴직하거나 이제 공소시효 끝났을 때. 공소시효 끝나고 그때 꺼내는군요. 예. 꺼내서 돈도 좀 공하겠죠. 그때 되면. 아하. 그런 경우가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그 생각을 할 때 물론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과거 돌아가신 분이지만 장택장 씨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유물을 모았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진품도 많이 있지만 가품들도 어마어마하게 따라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 정부의 사례,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런 식으로 뇌물로 상납된 문화재치고 이게 진짜가 없더라. 위품이다. 이 말씀이시고. 당시에 직접 검증도 못하니까 그렇죠. 30년 후에 갖고 알겠습니다. 있다가 가지고 나오는 거죠. 자, 근데 뭐 제보는 있었대요. 이렇게 진술이 나왔답니다. 특검이 수사를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사실 여부가 명백하게 가려질 테니까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해례본 얘기했고 짧게 하나만 더 짚어볼 것이 지금 최순실 씨가 태능 선수촌과 관련해서 이권을 챙기기 위해 문화재청에 압력을 가했다. 이 정황을 또 특검이 포착을 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제가 알기로도 고위층에 있는 분들한테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는데요. 최순실 씨가 문화재청장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가 사실 2017년이 최순실 쪽에서 보면은 추수의 계절이었죠. 추수. 제대로 들키지만 않았으면 추수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추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부를 장악하고 추수하고, 다음에 문화재청이었다. 예. 제가 이제 추론을 해보기인데, 미르재단이 문화재청 관할기구인 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재단의 건물, 신축 건물이었어요. 예. 거기서 이제 거의 강제로 들어갈 뻔 하다가 무산됐죠. 아하. 사무실을. 그렇죠. 그 다음에 태능선수촌 관련해서 태능선수촌이 지금 태능이라는 세계유산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든지 세력이 모이기로 마음먹으면 금방 재결집하죠. 명분만 있으면. 근데 우리 야권들은 많이 분열되고 쉽게 재결합을 못하는데 예. 소위 보수 진영들, 그러니까 이 소위 먹고 사는 문제가 그 본질인, 그야말로 정권 장악해서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런 사람들은 싸우다가도 순식간에 다시 결집하죠. 그래서 본선을 그렇게 쉽게 낙관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사실은 새로운 선택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재명이 될 수 있다. 이 말씀. 근데 이재명 시장님 당내 성향을 뭐 굳이 나누자면 비문계로 이제 분류가 되시잖아요. 이른바 친노 친문 이쪽. 이재명계라니까요. 이재명계 맞습니다. 이재명 시장이시니까. 비문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주요 경쟁자인데 나머지 개념 아닙니까? 나머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계. 박원순 시장도 그러세요. 이른바 친문 주류는 아니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지금 이제 이분이 불출마 선언을 한 후에 이재명, 박원순 두 분이 김종인 의원하고 손잡고 제3지대로 갈 가능성 이런 걸 조심스럽게 막 언론이 분석을 하고 전망을 하더군요. 이재명이요? 예, 이재명 시장이요. 저 말고 다른 이재명이 있나 보네. 다른 이재명 얘기입니까? 동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절대 없습니까? 그럴 일?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관성이고 특히 당적을 오락가락하는 거는 근본 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이 당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은 한 제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서 승부를 봐야지 뭐 여기 불리하다고 나가고 유리하다고 또 가고 이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 저는 당적, 정치적 입장 또는 현안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치고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책임지는 사람은 본 일이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하고 안철수 지사하고 통화하셨대요. 뭐 위로 전화도 하고 이게 혹시 그런 시그널은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저는 뭐 박 시장님께서 그러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적을 옮기는 게 아니라 아마도 저도 똑같은 입장인데 야권 민주 세력 대통합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국민적 과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가 3강구도 4강구도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과연 그 여소야대 국면을 가지고 제대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바라는 것은 확실하게 이기고 예. 이기되 내용 있게 이기고 이긴 다음에도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 제대로 해내라는 것인데 누구 이기라고 국민이 정권 교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중요한 과제는 민주 세력 대통합을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 측면에서는 좀 박 시장님께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적은 저도 마찬가지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서 단일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게 해놓고 예. 지금이라도 야권들이 대통합할 수 있게 예. 야권 연대를 할 수 있게 모두가 나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설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얼굴이 약간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실 거 아니에요? 전을 많이 붙이셨나? 아니, 설 연휴 우리는 뭐 이렇게 쉬었습니다만은 바쁘게 돌아가는 곳은 정치권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일 바빴습니다. 행간에서 뭘 좀 볼까요? 이 설 연휴 동안 대선 잠룡, 대선 주자들의 연쇄회동이 있었습니다. 예. 아주 의미심장한 말들이 오고 갔는데요. 많이 오갔습니다. 이 벚꽃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대선까지 이제 남은 기간이 100일. 어쩌면 90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4말 5초 얘기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이 설 연휴 기간 동안 잠룡들의 움직임으로 본 대선 전략.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잠룡들, 대권 주자들의 설 연휴 행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상당히 의미심장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미심장한 움직임은 문재인 전 대표 반대 진영에서 많이 보였는데요. 그렇죠. 이 빅텐트, 스몰텐트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예. 이 우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 설 연휴 첫날인 27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하고 만났고요. 그렇죠. 29일에는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예. 그 다음 날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연쇄회동을 가졌습니다. 광폭 행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빅텐트를 한번 쳐보자. 뭐 이제 이런 논의를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움직임도 주목이 되는데요. 어제였습니다. 예. 이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단독 회동을 가졌고요. 안철수, 정운찬. 네, 대선 연대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이 박원순 서울시장과도 통화를 했는데요. 이게 민주당 내 비문 진영에 구애를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옵니다. 나왔습니다만 앞에서 이재명 시장은 그것 다른 이재명 얘기냐? 우리가 당적을 포기할 일은 없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하긴 했어요. 네. 또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역시 움직임이 활발했는데요. 일단 뭐 경남 양산 자택에 머무르면서 양산 구상을 다듬었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예. 뭐 봉하마을도 가고 통도도 가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근데 아마 2월이 되면 현재보다는 훨씬 더 보폭이 좀 넓어질 것 같습니다. 설 연휴 잠룡들의 움직임, 이 움직임의 이면 행간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19대 1의 전쟁이 시작됐다입니다. 19대 1이요? 네. 뭐 현재 지지율상으로 보면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오는 게 다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대세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나머지 19명의 후발 주자들 지금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죠. 19명이나 돼요?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행간하면서 이름 쫙 불러드렸잖아요. 19이나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이게 이제 최대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런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2말 3초 탄핵이 기정사실이 되면 벚꽃 대선이 현실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4월 26일 날 대선이 치러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날짜까지 상황입니다. 나오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후발 주자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뭉치는 것, 연대하는 것 외에 살 길이 없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설 연휴 기간 동안 대선 주자들의, 대선 잠룡들의 연쇄회동은 정치적인 언어로 말하자면 반문재인. SNS에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어제 공공재는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건데 생리대가 어떻게 공공재냐, 여성만 쓰는 건데 지금 농담하시는 거냐 이재명 시장님, 이렇게까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제가 하태경 의원 말씀에 뭐 굳이 반박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게 사실은 매우 성차별적 발언이죠. 네네. 이게 여성, 남성을 구분해서 왜 남자는 안 주고 여자만 주겠다는 거냐 하고 똑같은 얘기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세상에 그렇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같은 조건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는 공평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분 마음속에는 왜 여성만 해주겠다는 거냐 이런 게 들어있는 거죠. 특정 계층에게만 국한되는 건 기본적으로 공공재가 아니다라는 이분의 이제 시선이 있는 건데 네네. 그렇게 볼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모든 여성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그 모든 여성이 필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시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지난해 촛불 국면에 정말 치솟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지지율이 네. 급상승하다가 네. 최근에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재명표 사이에다가 약간 김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들으시죠? 네, 뭐 일부 그러니 지금 뭐 김현정 앵커께서도 하시니까. 아니 김이 좀 빠진 거 맞습니까? 네. 원래 뭐 먹으려면 김을 좀 빼야 먹지 않습니까? 아니 사이다는 김 빠지면 그 맛 없습니다. 아니. 병을 따면 원래 사이가 김이 좀 빠지죠. 따는 순간 좀 빠진다. 네, 그 농담이고요. 아하. 지금 이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인데, 신중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제가 지지율이 사실은 한 달 만에 10% 넘게 올라갔는데, 한 달 만에. 사실 너무 못 자랐죠. 너무 못 자랐고 사람 마음하고 똑같은 건데, 이제는 이제 정책과 비전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실제로 책임질 역량이 되는지, 실천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경쟁 국면이 들어가면 비교대에서 뭐 자신이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공약이야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만큼 좋은 공약 많이 낸 분이 없죠. 뭐 좋은 건 다 베껴놨으니까요.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데 그거는 결국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과거에 실제로 공약 이행률 같은 것도 좀 봐야 될 테고 또 살아온 삶도 보고 또 일관성. 정치인은 무슨 담보나 보증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일관성인데 그 일관성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제일 뭐 압도적이라고 봅니다. 비교해 봤을 때. 일관도 실천력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보기 시작하실 것이다 이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든다면 우리 사회는 소수의 강자들 횡포로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구조라서 지금 이런 위기까지 왔는데 결국 다수의 약자들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소수의 강자, 그중에서도 드러난 최고의 강자는 재벌 그룹인데 이 재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그 싸울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국민은 구분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알아줄 날이 올 것이다. 김 빠진 사이다란 표현 더 이상 하지 마시라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근데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만약 지금 대선까지 시간이 이제 예상대로 단축이 된다면. 역전 드라마를 쓰기에는 역부족 아닙니까?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이 흔들림 없이 높거든요. 흔들림 없이 높은데 그 자리죠, 사실은. 흔들림 없이 높은데. 흔들림 없이 높은데. 흔들림 없이 그 자리죠. 흔들림 없이 그 자리 더 치고 올라가질 못하고 있다. 30%대에서. 왜냐하면 뭐 당권 다 가지고 지금 뭐 언론도 계속 압도적으로 많이 보도하고 저는 아예 뭐 귀퉁이에 들어가지 않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 압도적으로 그 자리 지니까 이거 경선이란 또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경선은 돼야 될 사람을 뽑는 것이고 일반 여론조사는 될 것 같은 사람을 물어보니까 대답해 주는 수준이기 때문에 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안 나오면요 1, 2위 결선 투표제 하기로 결정한 거죠 지금 민주당.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전에 2012년 경선에서도 완전 국민 경선을 했는데 투표한 사람이 60만 밖에 안 됩니다. 5천만 명이 하는 게 아니고 열성적인 그야말로 행동하는 소수가 판세를 결정하는데 그렇죠. 그 측면에서 보면 저는 뭐 이 나라의 근본적 변화, 그냥 정권 담당자 교체가 아니라 세상이 진정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그 격렬하게 행동하는 그런 열망이 강한 분들이 저희 쪽이 좀 많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기초단체장에 불과한 사람을 우리 지지율 뭐 적게는 뭐 8, 9%, 10% 선의 야당 2위 또는 뭐 대한민국 3위 안에 유력 후보 올려준 지지자들 올려준 분들이 누구냐면 그분들이 바로 국민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불려 나왔는데 그분들이 불러내놓고 그냥 갖다 버리고 그러지 않을 것이고 그분들 중에 소수만 행동해도 저는 경선에서 이길 수 있죠. 반전 드라마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시간은 뭐 한 달 만에 지지율이 폭등했다 폭락하는 것처럼 시간은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문재인 대표 압도적 제자리라는 표현 쓰셨는데 그러니까 네. 이대로라면 이분이 경선에서 민주당 대표로 뽑힌들 본선 경쟁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위협 당할 수도 있다라고 보세요? 다른 후보에? 저는 지금 보수 정권들이 이제 약간의 분열과 혼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순식간에 재결집할 거라고 봅니다. 순식간에 재결집이요? 네, 순식간에.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 마땅한. 보수 세력 자체가 존재합니다. 인물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뭐 인물 반기문 총장이 순식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또 순식간에도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갈 사람이 보입니까? 예를 들면 황교안 총리 같은 분들? 연대고 뭔가 좀 그럴싸하고 명분 있어 보이는 말로 얘기를 하자면 패권주의 청산, 개헌연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따라서 이번 대선 구도는 문재인 후보 그리고 문 후보를 따라잡으려는 11명쯤 되는 대선 주자들이 치는 빅텐트, 스몰텐트 뭐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문 후보와 상대하는 모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겁니다. 19대 1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뜻.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텐트가 클수록 바람에 약하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텐트가 작으면 우리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때 텐트가 큰가요? 작잖아요. 작은 텐트 치는 건 바람의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작은 텐트가 좀 안전하죠. 큰 텐트는 폭풍 한번 몰아치면 그냥 휙 날아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근데 에베레스트에 치는 텐트 얘기지. 이 정치권의 텐트는 클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이나 안철수 전 대표 국민의당이 제3지대에 텐트 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비를 피해서 지금 텐트는 치지만 텐트가 좁은 공간에 이 텐트를 쳐도 이 좁은 공간에 진보 보수가 막 뒤섞여서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서로 간의 셈법이 다르잖아요. 저 지리산으로 갑시다. 설악산으로 갑시다. 서로 간의 셈법도 노선도 다 다르기 때문에 텐트는 쳐도 텐트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결속력이 약해질 거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단언컨대 빅텐트는 사막의 강한 바람에 국민의 민심에 날아갈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게 어제 한 말이죠. 네. 세 번째 행간 뭡니까? 세 번째 행간은 결선 투표하자는 말이 많이 나올 것이다입니다. 일단 민주당 경선에서는 결선 투표하는 걸 확정했어요. 네.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하고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회동을 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회동 결과는 결선 투표제 도입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결선 투표제는 본선에서도 결선 투표제 하자는 거예요. 본선에서도. 그러니까 과반을 못 넘기면 1, 2위가 다시 한번 투표하자.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하고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도 만났었는데요. 그때도 결선 투표제 도입하자는 얘기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1대1 구도를 만들어보자. 막판 역전 드라마 한번 써보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이런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치권의 설 연휴 움직임들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와대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관 중이다. 청와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검팀이 이런 의외의 진술을 확보한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국보 70호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유산이죠. 이 훈민정음 해례본. 정말 청와대로 흘러갔다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문화재 전문가와 함께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연결을 해보죠. 황 소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일단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면 그 가치가 상당한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이거 돈으로 환산하기는 힘들죠. 그 정도죠. 심지어 말하면 해례본이라는 게 이제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그다음에 이제 사용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런 지금 현재 소장하고 있는 게 간송미술관에서 한 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주에 배모 씨가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상주 해례본. 오히려 지금 상주 해례본이 조금 더 빠진 부분이 더 보완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상주본 같은 경우 뭐 소유주가 1,000억을 요구하기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국가에다가 헌납할 테니 1,000억을 다오할 정도 아닙니까? 할 정도로 이거는 뭐 사실 1,000억보다 더한 가치가 있겠죠. 그렇죠. 단 한 권밖에 없었고 지금 현재 만약에 나타난다면 이제 세 번째인데 만약에 있다라면 이건 뭐 우리가 감히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훈민정음, 그러니까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원리를 그 당시에 이제 설명하고 용법을 어떻게 사용해라라고 용법을 적어놓은 거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근데 지금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IT 업체의 대표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안종범 전 수석에게 택배로 배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수석이 이걸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해서 청와대에 보관토록 했다라는 것까지가 지금 나온 얘기입니다. 황 소장님, 이게 가능한 봤는데요. 예, 가능한 얘기인가요? 아니, 택배로 배달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 좀 이상하고 그 IT 업체가 얼마나 참 그분이 IT 업체의 대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정말로 IT 업계에서도 이렇게 소중한 물건이 있다면 택배로 배달합니까? 택배로. 근데 그리고 택배로 배달했다라고 진술한 것도 저는 좀 이상해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청와대에서 택배로 배달한다고 덜썩덜썩 봤나요? 그게 뭔 줄 알고? 예. 그런데 이 모든 진술이나 발표한 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이상한. 저도 예전 정권 때 청와대에 이렇게 한번 출입을 몇 번 해봤는데요. 생기 때문에. 그 택배가 뭐가 가고, 물론 이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택배가 그렇게 가고 할 정도로였으면 보냈다고도 한다면 이상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마어마한 유물을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로비의 명분으로 택배로 보냈다? 그 자체도 이상하죠. 이런 지금 진술까지는 나왔다는 건 확보를 해서 수사를 한다는 건데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닌가라는 의심이 전문가로서 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이 해례본으로라고 하는 것, 추정되는 걸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큰 거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99% 이제 가품, 이제 가짜. 그다음에 이제 이 특검에서는 영인본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만약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만약에 이게 택배도 배달했다, 이것도 좀 이상하지만, 만약에 청와대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받아서 보관을 했다. 그 진품이든 가품이. 첫 포인트는 뭘로 잡으셨습니까? 최순실 두 번째 체포영장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얀마 원조 사업 이권에 개입을 했다는 거죠? 네, 미얀마 공적개발 원조 사업 ODA 예산 760억 원이 있는데 이 중 일부를 빼먹으려던 사실이 특검에 발각됐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기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대사를 경질하고 대신에 삼성맨을 새 대사에 앉힌 정황도 밝혀져서 오늘 미얀마 이 현직 대사가 특검에 소환됩니다.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오늘. 그렇습니다. 미얀마뿐 아니라 다른 나라 ODA 사업 또 다른 나라 외교관 인사에도 혹시 최순실 입김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뭡니까? 정유라 특검 소환 불발입니다. 오늘 새벽이 정유라 구금 만료되는 날 아니에요? 그렇죠. 덴마크 법원에서. 근데 법원에서 구금을 3주 연장했다는 거죠? 네, 2월 22일까지 연장을 했는데요. 덴마크 사법당국이 사실관계 파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나 봅니다. 사건이 그만큼 복잡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정유라는 자신은 정치범이다 이러면서 이 석방을 요구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망명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망명까지요? 이렇게 되면 특검 소환은 이제 물 건너가겠죠. 그래요. 다음 포인트는 뭡니까? 대통령도 권한대행, 헌재도 권한대행. 오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을 하고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정미 재판관의 권한대행, 이분의 임기가 이제 3월 13일까지 그러면 불과 42일 임기가 남는 겁니다. 일단 그 내일 10차 변론 때 이정미 재판관이 어떤 이야기할지 일단 관심사고요. 그에 앞서서 오늘 퇴임식하는 박한철 이 소장의 퇴임사도 역시 주목거리입니다. 박한철 소장이 이제 퇴임을 오늘 퇴임식을 하는 건데 설 연휴 내내 직접 퇴임사를 한 글자 한 글자 적었다 그래요. 여기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보죠. 반이민 행정명령에 여파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슬람 7개 나라의 국민의 미국 입지를 금지한 걸 놓고 세계가 지금 발칵 뒤집혔는데요. 미국의 입국 금지. 그렇습니다. 해당국은 물론 독일 등 서방 여러 나라로 이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 현직 외교관들이 집단 반발하고 또 전임 대통령인 오바마 측도 아주 이례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성명까지 내놨어요. 네, 이런 일은 없다고 하죠. 이 트럼프 자신이 자신도 이민자의 후손인 사실을 아마 잊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테러리즘을 막자라는 게 명목인데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 설 여러분은 민심을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만약 벚꽃 대선이 현실화가 된다면 사실은 이번 설은 대선을 앞둔 마지막 명절이었죠. 그래서 대권 주자들의 설 민심 공략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파악한 설 민심, 이분은 어떻게 파악했을까요? 오늘 대선 경선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요. 공식적인 대선 행보에 나섭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직접 만나보죠. 이재명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소망은 솔직하니 뭘 비셨습니까? 새해 소망은 이 나라가 일단은 좀 공정한 나라가 되길 바랬고요. 예. 뭐 좀 작게 하면 제가 경선에 이기는. 당연한 얘기죠. 새해 소망 그걸 빌지 않으실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친척들, 지인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응원들 많이 해주세요. 뭐 저희 가까운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뭐 기대들이 많으시니까 열심히 하라는 격려 많이 받았습니다. 격려. 어제 그 SNS를 통해서 공약을 하나 발표하셨어요. 네. 생리대는 공공재다. 성과 연봉제를 좀 이게 표현이 굉장히 직설적인데 작살내겠다 이러셨어요? 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나라가 실제 노동자를 지나치게 많이 탄압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의 질, 그러니까 일자리 수준이 점점 떨어져서 일자리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소득이 노동소득이 좀 낮아지고 가계소득이 줄어들어서 경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려서 이 상향 평준화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하향 평준화를 계속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어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과 연봉제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그나마 견디고 있는 정규직 노조들 또는 대기업, 금융기관 이런 데를 압박해서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게 아니고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중소기업들, 일반 민간기업들의 수준을 올려야 된다라는 취지로 그중에 대표적인 성과연봉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과연봉제 얘기가 하나 나온 것이고 생리대 이야기는 어제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공공재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나 이런 데를 너무 지나치게 소외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들은 최소한 국가가 책임지자. 그 중에서 가장 말하기 어렵고 또 내놓기도 어려운 이런 생리대 문제에 대해서 뉴욕 같은 데는 이미 완전 무상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상 공급? 네, 그렇습니다. 이걸 공공재로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점들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너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또는 소외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특히 가진 힘센 사람들 중심으로 나라의 정책이 움직이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반성해 보자. 그럼 이재명 시장님이 대통령 되시면은 생리대는 무상 공급이에요? 모든 여성에게? 그걸 무상으로 완벽하게 할지 아니면 뭐 일부 할지는 사회적 합의를 좀 거쳐야 되겠지만 뭐 크게 많이 드는 돈도 아니고 이게 어쩌면 우리 공동체가 같이 책임져야 될 몫을 여성들이 혼자 책임지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보시는군요. 네. 양육 문제도 그렇고 출산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워낙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이 공약이 하태경 의원이